요즘은 뭐든지 휴대폰으로 다 하는 세상이 된 지 꽤 된 것 같은데요. 마치 요술방망이처럼 휴대폰으로 무엇이든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이 휴대폰 앱 마켓은 사실상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 스토어 이 두 회사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플랫폼 시장 독식에 따른 독과점 문제, 과다 수수료 같은 문제가 제기되는데요. 이에 뿔난 앱 개발자들이 공정위에 집단 신고를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률방송은 이번 주 구글과 애플의 플랫폼 독점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앱 결제 시스템과 수수료 계약이 도대체 어떻게 돼 있는지 전해드립니다. 장한지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삼성이나 LG처럼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해봤습니다. 인기 차트 1위에 있는 게임 앱 하나를 설치하려고 보니 인앱 구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기 차트 2위, 3위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폰 사용자들은 앱을 구매하려면 애플 앱스토어에 접속해야 하는데 앱스토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앱에 앱 내 구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인앱 구매는 말 그대로 앱 구매부터 결제, 사용료 지불까지 앱 구매에 관한 모든 활동이 앱 장터, 그러니까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 안에서 이뤄진다는 뜻입니다. 별도의 다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스토어에 카드 정보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결제가 이뤄져 언뜻 외양만 보면 간편해 보입니다. 문제는 앱을 살 수 있는 곳이 사실상 단 한 곳이라는 점에서 발생합니다.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폰 사용자들은 보통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아이폰 사용자들은 애플 앱 스토어로 앱 구매 통로가 사실상 단일화되어 있습니다. 앱 플랫폼 시장 독점에 따른 수수료 갑질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법률방송이 입수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입점하려는 앱 개발자들이 구글과 맺은 계약서입니다. 상업적 관계, 가격, 결제, 세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3조 사항을 보면 서비스 수수료는 판매가에 부과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앱이 판매되는 순간, 즉 휴대폰 사용자가 앱을 구매하는 순간 동시에 수수료가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별도의 서비스 수수료 약관을 보면 구글 플레이를 통해 제공되는 앱 및 인앱 상품에는 판매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서비스 수수료가 적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1,000원짜리 앱을 하나 팔면 300원을 수수료로 떼어간단 말입니다. 수수료로 30%를 떼어가기는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회사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수수료를 30%씩 받아가고 있는 겁니다.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우리말로 하면 결제 창구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PG 사업자가 쇼핑몰 사업자 등에게 통상 3% 정도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과 비교하면 구글과 애플은 인앱 구매를 통해 다른 외부 결제 시스템을 통하지 못하게 하고 그 10배의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유료 앱도 30%고 그 안에 있는 인앱 결제도 30% 동일하게. 어떻게 보면 매출의 30%를 가져가고 있는 건가요? 네. 이게 다가 아닙니다. 휴대폰 사용자가 앱을 구매할 때만 수수료 30%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 중에 결제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30%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게임 앱을 설치한 이용자가 게임 아이템을 사면 살 때마다 30%의 수수료를 구글이나 애플이 떼어가는 식입니다. 현재 애플의 경우는 게임뿐 아니라 모든 앱에 대해 이 인앱 시스템을 적용해 30%의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구글은 현재까진 게임 앱에 대해서만 30%의 수수료를 부과했는데 최근 들어 앱장터에서 유통되는 모든 앱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게임 앱에만 적용하고 있는 인앱 결제 방식을 동영상, 음악, 웹툰 등 모든 콘텐츠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국내 콘텐츠 업계에 이 같은 결제 정책 변경 계획을 알리는 이메일을 보냈는데 업계는 연내 시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앱 개발자들이 구글이나 애플에 이의나 문제 제기를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구글과 애플 두 회사가 앱 장터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두 회사에 밑보여 쫓겨나기라도 하면 그날로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과 애플의 국내 앱 장터 시장 점유율은 90%에 육박합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도 점유율이지만 글로벌 시장을 감안하면 앱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구글이나 애플의 앱 장터에 남아있어야 해 문제 제기를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국내 스토어도 몇 개 있긴 한데 수가 적긴 한데 국내 유저밖에 없어서 글로벌로 출시를 못하고 유저 창도 많이 적어서 애플이랑 구글을 또 글로벌 시장 전체 앱 장터 매출은 애플이 구글보다 앞서지만 안드로이드 폰 사용률이 높은 국내 시장만 놓고 보면 지난해 구글 플레이 스토어 매출은 5조 9,996억 원, 애플 앱스토어 매출은 2조 3,086억 원으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회사의 매출액을 합하면 8조 3,082억 원,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구글과 애플이 앱 장터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이용해 앱 개발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가져간다는 불만과 비판은 그전부터 팽배했습니다. 여기에 구글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애플에 대한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한국 앱 시장을 실험 대상으로 게임 앱에서 더 나아가 모든 앱에 30%의 수수료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과 비판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하지입니다. 구글과 애플의 앱 결제 수수료 30% 얘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수수료 30%는 앱 장터 독점에 따른 불공정 행위라는 논란과 비판이 거센데 당사자들인 앱 개발자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앱 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게임 앱 개발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장한지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수수료 30% 불공정 행위 논란은 논외로 하고 구글과 애플의 앱 장터가 생기면서 게임을 개발해 판매하는 환경 자체는 옛날보다 간편해지고 나아졌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는 그 게임을 하나 올리려고 하면은 수수료를 받고 막 이런 게 되게 복잡했어요. 또 네. 따로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또 구글에 어려움이 있다든가 뭐 이런 것도 없고 뭐 계약 조건도 엄청 까다롭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환경 자체가 있어서 이렇게 개발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예전에 그 피처폰 혹시 그 핸드폰 예전에 뭐 일반 폰들에서 게임 하신 거 있었잖아요. 그때는 더 심하게 그나마 스마트폰이 나오고 앱 장터가 생기면서 게임 개발 환경과 운신의 폭 자체는 넓어졌단 건데 문제는 앱 결제 수수료입니다. 30%는 너무 많지 않냐는 비판입니다. 30%를 떼다 보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산업에서 나의 영업이익 30%를 의무적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너무 가혹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모바일 게임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시는 분들은 그 상황을 강제받고 있어요. 개인 개발자들이나 중소업체들은 구글과 애플이라는 초거대 기업을 상대로 30% 수수료를 거부하거나 조정할 여지도 없습니다.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고 앱 출시를 포기하거나 선택 아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초기부터 그 7대3이라는 비율 자체가 정해져서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뭐 다른 선택의 제한이 없으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저희 같은 개발사 입장에서는. 국내 이통 3사와 네이버가 손을 잡고 만든 토종 앱스토어, 원스토어가 있긴 하지만 수수료율이 20%로 높긴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아 구글이나 애플 앱 장터를 대체할 탈출구로 삼기엔 역부족입니다. 이 경우에는 뭐 원스토어 같은 경우가 있긴 한데 이용을 안 합니다.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너무 작다 보니까. 스토어도 몇 개 있긴 한데 수가 적긴 한데 국내 유저밖에 없어서 글로벌로 출시를 못하고 유저 창도 많이 적어서 수수료 외에도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앱 홍보비 문제입니다. 비가 굉장히 비싼 편이죠. 어떤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거를 내 앱을 노출을 하려고 하면은 마케팅이 필요한데 스토어를 매출 가져가는데 스토어 내에서 구글 쪽은 또 홍보를 따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불을 하거든요. 원하면은 홍보를 안 하면은 초반에는 노출이 안 돼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그 홍보비를 써서 그걸 좀 해줘야 돼요. 앱을 출시해서 판매하거나 이용료가 발생할 때는 수수료로 30%를, 그렇게 출시한 뒤에는 광고를 위해 이중으로 돈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제 구글도 그 구글 나름대로의 그 광고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애플도 애플 나름대로 광고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뭐 돈을 쓰기에는 소규모 개발자 입장에서는 많이 힘들죠. 힘들어도 30% 수수료가 선택 아닌 선택의 문제, 사실상 강요이듯 광고도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유저 한 명을 데려오는데 1,000원이 들 수도 있고 2,000원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유저를 데려오는 그 광고 플랫폼도 구글이거든요. 광고료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글에 그 광고를 집행하지 않으면 게임이 홍보되지 않으니까 결국 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높은 수수료와 광고비 문제는 단순히 업체나 개발자 개인 차원이 아닌 게임 시장 자체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과도한 수수료나 광고비 부담이 개발자나 중소업체들의 재개발이나 재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게임 시장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데요. 게임 시장 매출을 보시면 상위 회사와 완전 하위 회사로 양극화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중견 회사가 다 사라졌고요. 10명 이하가 만드는 굉장히 소규모로 빠르게 만드는 작은 게임들과 엄청 큰 자본이 투입되는 큰 게임들로 완전히 나눠졌습니다. 실제 2018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국내 게임 업체 전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10곳 중 6곳이 연매출 10억 미만 영세업체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지난해 기준 넥슨과 넷마블, NC소프트, 이른바 탑3N 업체들은 무려 6조 2천억 원을 벌어들여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우리가 막 TV 광고도 하고 뭐 케이블 TV에도 광고를 내고 온라인으로도 수억 원, 수십 원 광고를 써서 이 30% 수수료 이상의 큰 매출을 내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회사는 정말 완전히 자본의 논리로서 게임을 제작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하지 못하는 회사들은 뿔뿔이 쪼개져서 작은 회사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게임업계의 고질병인 기존에 출시된 인기게임 베끼기 등의 부작용도 거슬러 올라가면 과도한 수수료가 일정 부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이 개발자의 지적입니다. 그 생존에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고 좀 나쁜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워낙 성공하기가 힘이 드니까 다른 성공한 게임을 베껴서 낸다든지 뭐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 높은 수수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자들은 실패 위험은 100% 개발자들이나 업체가 떠맡고 구글과 애플은 어떤 위험도 부담하지 않으면서 30%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현행 앱장터 시스템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법률방송에서는 그제 플랫폼 공룡들의 횡포라는 제목으로 구글과 애플의 앱장터 독점과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과도한 수수료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앱 수수료 30%에 대해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앱 개발자나 중소기업체들이 공정위 집단 신고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소식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위에 제출할 집단 신고서 초안을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어떤 취지와 내용인지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앱 개발자들을 대리해 공정위 집단 신고를 준비 중인 법무법인 SN 정종채 변호사가 작성 중인 신고서와 심사 청구서 초안입니다. 신고서와 청구서는 세 갈래입니다. 먼저 불공정 거래 행위 신고입니다. 피신고인은 구글 코리아와 애플 코리아와 같은 한국 사업장 외에도 미국과 아일랜드, 싱가포르에 주 사업장을 두고 있는 구글과 애플 법인이 포함됐습니다. 삼성이나 LG가 생산하는 안드로이드 폰은 구글이, iOS 체계의 아이폰은 애플이 앱장터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애플의 한국 앱 시장 점유율은 90%에 육박합니다.
이런 독점 구조 위에 구글과 애플은 인앱 결제를 통해 다른 외부 결제 시스템을 쓰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앱 매출의 30%를 일률적으로 수수료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결제 사업자가 끼어들 여지나 앱 개발자나 업체들이 수수료를 조정할 여지가 전혀 없는 구조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라도 30% 앱 수수료를 받아들이거나 이를 거부하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를 통해 개발한 앱을 출시 판매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여러 이제 결제 시스템이 외부에 있고 그 수수료들은 사실은 퍼센테이지가 높지 않은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과 애플은 자기들의 모바일 시스템을 통해서 각각 두 회사가 공이 전체 매출의 30%를 결제 수수료 및 모바일 시스템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는 상황이죠. 두 번째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신고입니다. 신고서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2항에 의거해 구글과 애플을 신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위반 행위의 인지 신고 등 조항은 지난 5월에 개정된 것으로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인앱 결제 수수료를 30%로 하고 다른 외부 결제 시스템을 채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전형적인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또 불공정 거래 행위 중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도 해당하는 만큼 공정위가 면밀하고도 신속한 조사를 거쳐 구글과 애플에 대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정종채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조사가 다 진행되고 나면 그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사에 해당하는 심판관 측에서는 조사를 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규제 방안이나 시정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회에다가 상정하게 되면 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을 하고 과징금이나 시정조치 등을 내리게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입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 스토어는 인앱 구매를 통한 30% 앱 수수료를 약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앱 개발자나 콘텐츠 업체들은 해당 약관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는 구글과 애플이 앱 개발자들에게 자신들의 인앱 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제한 것으로 고객에게 현저히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는 것이 정종채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수수료는 30%다. 딱 정해져 있고 거기 동의하지 않으면 사용 못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은 저희가 보기에는 명백하게 고객, 우리 앱 개발자들한테 부당하고 불리한 조항이에요. 그래서 약관규제법상 무효라고 판단이 되고, 다만 약관 작성과 거래의 주체가 구글 코리아나 애플 코리아가 아닌 미국 등 해외에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들이어서 국내 공정거래법과 약관규제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이에 대해 약관 작성과 거래 주체를 떠나 인앱 결제를 통한 수수료 계약이 국내 업체와 체결한 계약이므로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정종채 변호사의 말입니다. 신고서와 심사 청구서에 피신고인으로 미국과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 구글과 애플의 주요 해외 사업장을 포함시킨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정 변호사는 앱 수수료 불공정 거래 행위와 시장 지배적 남용 행위, 불공정 약관에 대해 공정위가 전향적인 판단을 내린다면 이를 기초로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소송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앞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 스토어가 앱 매출의 30%를 일괄적으로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는 데 대해 공정위 집단 신고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앱 개발업체들을 모아 이들을 대리해 집단 신고를 준비하고 있는 법무법인 SN 정종채 변호사를 만나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법률방송 취재진을 만난 정종채 변호사는 30% 앱 수수료에 대한 공정위 집단 신고 추진에 대해 독점은 악마라고 표현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학, 경쟁법에서는 독점은 악마다라고 하거든요. 독점은 선악을 가릴 필요 없이 그 본질이 데빌입니다. 데빌. 이 두 사업자가 독점이고 독점의 본질은 데빌이거든요. 나머지 독점 밑의 거래 상대방들이 서러지기 전까지 잉여를 착취하는 게 본질입니다. 구글이나 애플처럼 독점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들에 의한 착취는 앱 개발자들의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동한다고 주장합니다. 딱 망하지 않을 만큼만 수수료를 가져가 생존이 지상과제가 되어버리면 혁신은 요원하다는 주장입니다. 아케이드 게임을 만들었는데요.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의외로 남는 돈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게임을 이제 준비를 하다가 자금 부족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실은 만약에 구글이나 애플의 수수료율이 낮았다면 좀 더 많은 여유 자금을 준비를 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게임 개발을 좀 더 오래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강한 앱 생태계 복원을 위해 우선 과도한 수수료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공정위 집단 신고를 준비하게 됐다는 것이 정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선택권이 없는 거기 때문에 약관은 우리 고객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인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약관은 고객하고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고객한테 부당하면 안 된다. 고객의 권리를 침해하는 약관은 아예 그 자체로 무효다라는 그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약관 규제법이거든요. 구글과 애플이 한국에서만 앱 수수료를 30% 받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 공통적으로 다 받는데 왜 한국만 문제를 삼냐고 반박하면 어떻게 하냐는 질문에 예상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데 왜 한국의 기업들만 불만이냐라고 하는 논리를 제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구글이나 또는 뭐 애플이나 뭐 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인데 한국 소비자들, 한국 시장에서 일을 하려고 돈을 벌면서도 사실 한국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법리를 또 펼치고 있어요. 자기들은 한국 사업자가 아니니까. 결국 이런 논리를 깨는 게 이번 집단 신고와 향후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구글 코리아와 애플 코리아뿐만 아니라 주요 해외 법인도 피신고 대상에 포함시킨 것도 이 때문입니다. 수수료 30%를 명시하고 있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약관 자체의 부당함을 인정받아 한국에서라도 먼저 부당한 약관을 선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약관 규제법상 무효라고 판단이 되고 약관 규제법상 무효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장래에 한해서 앞으로 이 약관을 사용 못하고 수정하게 명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집단 신고 중에 하나가 애플과 구글의 약관이 무효임을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확인받고 그 다음에 시정하도록 하겠다라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에도 불구하고 절대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거라고 정 변호사는 말합니다. 공룡기업들은 이런 반독점 사건이 걸리면 사실 한 케이스에 정말 수십억 원이 아니고 수백억 원대의 그 법률 비용을 쏟아부어서 방어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독점에 대해서 방해를 받으면 뭐 수천억, 수조 원대의 피해를 보니까 당연히 그 방어를 위해서 엄청난 자금을 넣어서 법률 비용을 쏟아부어서 방어를 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실제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반독점 사건 관련 정 변호사는 국내 굴지의 로펌 변호사 시절 PC 플랫폼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던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소송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구글, 애플과 맞서고 있는 지금과는 반대로 그때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대리인이었습니다. 이제 입장이 180도 뒤바뀐 건데 정 변호사는 지피지기의 경험을 했다며 웃습니다. 예전에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사건에는 한국의 주도적인 대리인이었습니다. 변호사였고 그래서 그 회사를 위해서 반독점 사건에서 제가
그 플랫폼 사업자를 위해서 대응을 했죠. 지금 현재는 그 반대 입장에 있으니까 그때 제가 배웠던 지식이나 경험이 이번 전투에서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법률구조 사이트 화난 사람들을 통해 집단신고 동참자를 모으고 있는 정 변호사는 신원 공개나 신고에 따른 불이익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앱 개발자들이나 업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사실 한국은 집단소송 제도가 아주 미비하죠. 그래서 사실 이런 그 독점자와 싸우는 데서는 우리가 제도가 없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 화난 사람들과 같은 이런 집단 분쟁 플랫폼이 생겼고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글로벌 공룡과 싸우는 선례를 남긴다면 집단적인 권리 수호의 하나의 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지루하고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이번 사건을 의미 있는 마중물로 삼겠다는 각오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그 글로벌 생태계 4차 산업혁명에서 있는 수많은 혁신가들을 위한 혁신의 생태계를 위한 마중물이 이번 사건이 됐으면 합니다.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법률방송에서는 이번 주 구글과 애플의 30% 앱 수수료 문제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구글과 애플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며 공정위 집단 신고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그제 전해드렸는데 미국에선 이미 지난해 관련 소송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법률방송이 해당 소장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법률방송이 미국 로펌 하겐스 버만 측으로부터 받은 애플을 상대로 한 소장입니다. 피고는 아이폰 디자이너, 생산자, 유통업체이자 앱스토어 소유자 및 운영자인 애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출의 30%를 앱 수수료로 책정한 애플 정책이 부당하다며 애플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장입니다. 원고는 아기들 이름을 지어주는 앱을 개발한 개발자와 농구 코칭 앱을 만든 회사, 일단 이렇게 두 곳입니다. 이 재판의 핵심은 결국은 쟁점은 분명하죠. 과연 애플이 자기네 애플 스토어에서만 앱을 판매하고 구매하게 함으로써 거기에서 30% 커미션을 받고 연회원비를 이제 부과를 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이 개발자들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애플 스토어에서만 팔게 하는 것 넘버 원 이게 이제 쟁점이고 두 번째. 사건은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이폰 사용자들이 애플이 앱 개발자들에게 독점 공급을 강요하며 30%의 높은 판매 수수료를 부과해 앱 가격이 높아졌다며 캘리포니아 법원에 소송을 냅니다. 애플이 앱스토어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책정한 과도하게 높은 앱 수수료를 인하하면 앱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는 취지의 소송입니다. 재판에선 애플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애플은 앱스토어를 통해 판매되는 앱 가격은 애플이 아닌 앱 개발자들이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앱 구매자들은 애플의 직접 고객이 아니고 따라서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1심은 애플의 손을 들어줘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앱을 직접 구매하므로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애플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 항소심 판결입니다. 애플은 상고했고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5월 찬성 5명, 반대 4명 의견으로 소비자들이 애플의 집단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을 쓴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아이폰 이용자들은 앱스토어의 직접 구매자이기 때문에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하지만 애플이 독점적 권력을 남용했다거나 앱스토어 수수료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판결은 아닙니다. 다만 앱스토어 사용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취지의 판결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이 애플 스토어의 이런 상행위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애플 스토어에서 앱을 구매하기 때문에 충분히 집단 소송의 자격이 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많은 소비자들이 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죠. 연방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한 달 뒤인 지난해 6월 앱 개발자와 업체들이 애플을 상대로 곧바로 소송을 낸 겁니다. 법률방송이 입수한 총 80쪽짜리 소장에 따르면 원고들은 관련 사실로 애플을 미국 시장에서의 iOS 앱과 인앱 서비스 독점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iOS 앱의 독점적 판매자로 행동하며 높은 진입장벽을 치고 앱 장터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있다는 것이 소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게 만약에 다른 데에서 앱을 팔 수 있는 데가 있다라면 그런 데에서는 뭐 이런 연회비도 없을 수도 있고 커미션도 없을 수 있는데 애플에서만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 iOS 시스템을 통하는 이 애플 전화기나 스마트폰에서 앱을 팔려면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독점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 그게 현재 개발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하는 소송입니다. 소장은 크게 세 가지 논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소장은 우선 애플이 iOS 기반 스마트폰인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독점적 지위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앱 개발자들은 아무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애플이 iOS 앱 시장에서의 앱 판매에 대한 모든 잠재적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해 문을 쾅 닫아버림으로써 독점적 권력을 획득했다고 소장은 적고 있습니다. 소장은 이어 애플이 앱 시장에서 독점적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 독점적 지위에 기반해 일괄적으로 앱 매출의 30%라는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시장 지배력이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판매해야 하는 개발자들에게 11년 동안이나 앱 매출의 30%라는 초경쟁적인 수수료 부과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입니다. 원고들은 그러면서 독점적 지위에 따른 과도한 앱 수수료 부과가 앱 개발자들의 의욕 저하 등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지나치게 과도한 30% 앱 수수료가 의심의 여지 없이 앱 개발자들의 앱 개발을 위한 노력과 시간, 에너지를 떨어뜨리고 있고 아무리 계산해도 이해 타산이 맞지 않아 결국 앱 개발과 판매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소장은 적고 있습니다. 관건은 애플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과도한 앱 수수료를 챙기고 이로 인해 앱 개발자와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원고들의 이 같은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느냐입니다. 만일 이 판결이 개발자들 혹은 소비자들까지 포함해서 애플에 반하는 판결이 나온다면 애플로서는 이제까지 부과했던 모든 커미션들을 소비자들 혹은 개발자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후로는 자기들의 애플 스토어에서만 앱을 판매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이러한 비즈니스 관행을 폐기하고 다른 제3의 제4의 애플 스토어와 같은 앱을 판매하고 구매할 수 있는 앱을 허락을 용인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애플의 과도한 앱 수수료에 대한 소송과는 별개로 미국 의회 하원과 연방거래위원회, 법무부도 애플과 구글의 반독점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폐쇄된 정원으로 불리는 애플과 구글의 앱장터 독점 문제가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전 국민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로투데이는 기본소득 관련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국회에선 어제 기본소득과 전국민 고용보험 쟁점과 대안이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예결특위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장, 환경노동위원장 등 재정과 예산, 복지와 관련된 국회 상임위원장들이 모두 참석했을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먼저 토론회에서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토론회는 경실련 중앙위원 출신으로 17대와 19대,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유승희 전 의원이 창립한 사단법인 포용사회연구소 창립포럼으로 열렸습니다. 유승희 포용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부상한 기본소득을 상상하고 그 상상이 실현되도록 다양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토론회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환 포용복지연구단장 등 복지 전문가와 소병훈 민주당 의원, 여기에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법여권 의원들도 참석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이제 기본소득의 실현의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는 국회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고용보험과 기본소득이 과연 어떤 관계에서 앞으로 어떻게 한국 사회에서 제도들이 보완되어야 하는지 함께 많은 논의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석자들은 면역력이 약할수록 바이러스에 취약한 것처럼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고리부터 침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실제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던 국내 사업체 종사자가 올해 3월 처음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만 5천여 명 감소했습니다. 이어 4월에는 36만 5천여 명으로 감소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3월의 상용직군 감소는 0.1%로 미미했지만 임시직이나 일용직, 특수고용직군은 8% 가까이 급감하며 코로나19 사태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대응책이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영세 자영업자 같은 수많은 저소득 불안정 노동자의 화살이 되어 박히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들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은 부족하거나 아예 없어 이 같은 복지근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더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말입니다. 이 논의가 우리 사회에 빈틈을 더 메꿔주고 또 일자리에서 배제되고 또 소득에서 배제되는 분들을 아주 포괄적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갖춰낼 수 있는 좋은 정책 수단이고 또 우리 사회를 미래로 또 희망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다라는 게 확실히. 참석자들은 그러면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효과를 간접적으로 체험했다며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내수진작과 사회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는 게 참석자들의 평가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설문조사에서 2020년 상반기 가장 잘한 경제정책을 묻는 질문에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참석자들은 이에 고용관계에 기반한 전통적인 사회보장 시스템으로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고용 형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복지 시스템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자리 성장도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 코로나19 이후에 얼마나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현실적으로 도전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실질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어떤 대안들을 꼭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특히 기본소득과 전국민 고용보험은 상호 배타적인 제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제라며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프레임으로 모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선 백신과 치료제가 필수적이듯 경제위기라는 바이러스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려면 기본소득과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는 두 축으로 함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의 논쟁은 전국민 고용보험이냐 기본소득이냐 이런 논쟁의 프레임이 있는데 저는 이것은 이렇게 사과가 좋으냐 토마토가 좋으냐 이런 논쟁으로 이런 프레임으로 본다면 둘 다 필요한 거다. 기본소득은 전국민 고용보험하고는 서로 함께 가야 될 관계고.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토론자로 참석한 소병훈 의원은 조만간 기본소득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이 발의되면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앞서 국회에서 열린 기본소득과 전국민 고용보험 쟁점과 대안 국회 토론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 예결특위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환경노동위원장이 모두 참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기본소득은 여권에서만 관심을 두는 이슈는 아닙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도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 미래통합당에선 성일종 의원이 기본소득 도입 연구를 위한 법률안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관련 법안과 정치권 움직임 계속해서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취임 사흘 뒤인 지난달 4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보 진영의 의제로 여겨졌던 기본소득 문제를 미래통합당의 화두로 들고 나온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사실상 공황 상태가 진행되고 있다, 대변혁기라며 전에 없던 비상한 각오로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며 기본소득을 말했습니다. 지속적인 포용 성장을 위한 각종 제도를 확립하고 아울러서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국가의 발전을 위한 일, 국민의 안녕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 여당과 협력하겠다. 김종인 위원장은 민주당 비대위원장 시절이던 지난 2016년에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본소득제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기본소득 검토 발언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에도 사회안전망 포럼 조찬 강연에서 한계를 명확하게 구분지어 특정 계층을 상대로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제로 확정해 시행하면 저소득층이나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소득으로 한정을 하긴 했지만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 대표 발의로 기본소득 도입 연구를 위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법안은 제안이유에서 4차 혁명의 대두, 고용 없는 성장, 저성장의 구조화 등 사회 변화로 기존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며 이런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소득 논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안은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며 대통령직 속으로 기본소득 도입 연구위원회를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기본소득 도입 연구를 위한 법안을 던져놓은 가운데 민주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기본소득 연구 모임을 만든 소병훈 의원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기치로 하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소득법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입니다. 기본소득 관련법을 이번에 이제 제출을 할 건데 일단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상적인 사회에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는 제도가 아닐까. 민주당 차기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대선 후보 지지율 1위 이낙연 의원도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며 그에 관한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낙연 의원은 지난달 8일 언론 인터뷰에서 그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 가능한 실천 방안이 무엇인지 등의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원외에선 대선 후보 지지율 2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 도입에 가장 적극적입니다. 이 지사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이미 재난기본소득에서 체험한 것처럼 국민소득과 소비로 연결시켜 복지와 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으로 전액 지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적는 등 연일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8일엔 민주당과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선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고 여기서 나온 재원으로 경기도가 기본소득 지급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달라는 요청도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경기도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 발행 등 여러 정책 제안을 많이 했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해온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4월부터는 경기도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 산하에 기본소득 연구단을 만들어 국내외 사례 등을 언급하며 정책 실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권의 차세대 대선 주자로 부각한 김세연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기업에 로봇세를 부과해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야를 막론하고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지급 대상과 폭, 액수, 시기 등 강론에서 다뤄져야 할 부분이 많지만 핵심은 제도의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이 될 것이라는 데엔 큰 이견이 없습니다.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가 중요한데 우선 과연 말로만이 아니고 말로만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어디까지 그다음에 어떤 과정을 할 거냐 하면 가장 구체적으로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하는 게 가장 큰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섣부른 기본소득 시행은 미래 세대의 곡간을 일순간에 축낼 수 있다는 점에서 성급한 시행이나 무엇보다 포퓰리즘적 접근은 절대 안 된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하지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여러 국제 인권 기구들이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형사적 처벌을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형법상 죄가 있습니다. 바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인데요. 오늘 로스데이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폐지 관련한 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열렸는데 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하는지 그 근거와 논리를 전해드립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형법 제307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입니다. 해당 조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짜뉴스나 허위 사실이 아닌 사실을 적시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당했다는 미투 폭로를 해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지난 4월 서울동부지법에선 미투 폭로의 일환으로 온라인 영상 제작 콘텐츠 업체 대표의 갑질을 페이스북에 폭로한 전 직원이 명예훼손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법원도 임금 체불 사실을 피켓에 적어 행인들에게 알린 노동자에 대해 지난 2004년 유죄 판결을 확정하는 등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광범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미투를 포함해 공익적 목적의 사회적 고발마저 가로막는 일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최근엔 성범죄자나 살인범 등 흉악범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이른바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경찰이 명예훼손 혐의 수사에 착수하면서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제 국회에서 대한변협과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주최로 열린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개정 방향 토론회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열렸습니다. 프라이버시 보호와 표현의 자유, 공익적 고발 사이 합리적인 접점과 대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입니다. 변호사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 폐지 내지 개정 여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우리 어떤 사회법제도 개정이 있어서 변호사들 소위 말해서 법조인들이 가장 좀 보수적인 색채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 개정 필요성이 있다.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제 시대적으로 이제 이런 환경이 변화가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인식이 되었고요. 발제를 맡은 사단법인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는 그 형벌 조항의 존재 자체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엄청난 위축 효과가 발생한다며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일단 명예훼손 고소를 하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사실인지 입증할 필요 없이 무고에 대한 아무 부담 없이 고소를 남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소인은 사실을 말했더라도 피의자, 수사 대상이 되는 상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을 고발한 사람들이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하고 형사범죄의 피의자가 되어 또 다른 피해와 고통을 겪게 되고 사람들은 이런 위험이 부담스러워 진실을 말하는 걸 스스로 억제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증거와 증인이 충분해 진실로 쉽게 증명될 수 있는 성폭력의 경우에도 진실을 말하는 피해자를 협박 위축하게 만들어 2차 가해를 더욱 손쉽게 해주는 요인으로까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손지원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실을 고발한 사람들이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하는 사례, 그래서 형사범죄의 피의자, 수사 대상에 대해서
또 다른 피해와 어떤 고초를 겪게 되고 사람들은 이와 같은 위험이 부담스러워서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을 스스로 억제하게 됩니다. 성폭력 가해자들도 최종적으로 어떤 이 고발자들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기를 바란다기보다는 이제 본인들에 대한 폭로를 초기에 진화하는 수단으로 이런 형사 범죄를 남용을 하고 꼭 미투에 국한하는 게 아니고 기업의 비리나 상사의 갑질, 권력자의 부정행위 등을 내부 고발하고 공론화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폐해입니다. 이런 일종의 자기검열과 이로 인한 침묵을 깨려면 어떤 식으로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손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토론회 참석자들은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 명예훼손죄, 그중에서도 특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관련해서는 개정 논의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통해 보호하려는 법적 영역과 그 처벌 조항의 존재 자체로 인해 위축되거나 침해될 수 있는 법적 영역이 이제 상충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두 영역이 균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고. 많은 폐단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쉬이 폐지되지 못한 것은 이를 폐지하면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수단이 사실상 없어지게 된다는 유력한 반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질병이나 성적 취향 등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실을 무차별적으로 퍼뜨려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 상황이 온다면 그 부작용과 폐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반론입니다. 이와 관련 토론회 발제를 맡은 손지원 변호사는 아무리 사실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숨기고 싶은 성 이력 등의 과거, 전과 기록, 질병, 성적 취향 등 내밀한 정보의 공개로 인격권을 침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형사적 제재의 영역에 남겨둬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사생활의 비밀을 균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제약과 바이오, 화장품 제품 개발과 연구 실험, 생산, 물류까지 최신 제품과 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제약 화장품 ICPI 위크 2020이 27일부터 오늘까지 나흘간 고양 킨텍스 1 전시장에서 열렸습니다. 이 가운데 이화학과 바이오 생명공학의 최첨단 장비와 최신 경향을 들여다볼 수 있는 코리아 랩 2020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코리아랩 2020은 바이오와 제약, 식품, 화학, 바이오화학, 나노, 신소재 분야의 신기술과 연구 실험 분석 장비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를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국내 대표 전문 전시회입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았는데 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이 후원사로 참여해 힘을 실어줬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규모가 축소되긴 했어도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전 세계에서 581개사가 전시회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도 생명과학과 관련한 시장의 새로운 제품이 한자리에서 소개됐습니다. 전시회에선 또 해당 시장에서 요구되는 적합한 솔루션에 대해 전문가들과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됐습니다. 이와 함께 제약 바이오 헬스 글로벌화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서 기술 라이센싱 전략과 사례 등 다양한 세미나와 컨퍼런스가 진행돼 신제품과 신기술, 최신 글로벌 트렌드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생명공학 연구장비 개발과 생산 중견기업인 한일과학도 전시장 한가운데에 부스를 마련하고 참여했습니다. 생명공학 제품 불모지였던 지난 1958년부터 60여 년간 생명공학 분야 연구장비를 제조해오고 있는 한일과학의 주력 상품은 센트리퓨즈라고 불리는 원심블릭입니다. 센트리퓨즈는 회전으로 생기는 원심력을 이용해 입자와 크기, 밀도에 따라 시료를 분리해내는 장치로 생명과학 관련 실험 등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이와 관련 한일과학은 적게는 분당 3,000rpm에서 많게는 50,000rpm까지 사용 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센트리퓨즈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60여 년간 축적된 기술로 모터 제조와 고속 회전체 가공, 밸런싱, 회전체 속도 및 온도 제어 등 여러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한일과학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원심 분리기는 이제 원심력을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한일과학 같은 경우에는 60년 전통이 있는 그런 국내 원심분리기 회사이고, 그리고 이제 한일과학 원심분리기는 내구성이 되게 좋다는 그런 점도 있고, 또한 이번에 저희가 이제 디자인 같은 거나 뭐 기능 같은 거 약간 리뉴얼 해가지고 화이트블랙 그런 컨셉으로 디자인을 다 맞춰가지고 새롭게 원심분리기도 출시를 했습니다. 한일과학은 특히 기기 하나로 모든 것을 구현하는 스마트폰처럼 더욱 빠른 가속과 감속을 구현하고 이전보다 안전성과 내구성을 강화한 다양한 스마트 센트리퓨저를 대표 상품으로 내세웠습니다. 이거 M15 같은 시리즈는 이제 15,000rpm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RPM을 조정을 해줄 수가 있고,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이 RPM으로 몇 분을 돌릴지. 여기 로터 같은 경우는 얘가 자동 인식을 해가지고 로터는 건드릴 필요 없으시고, 각종 실험 과정에서 액체 등을 휘저어 섞는 기기를 총칭하는 교반기인 스터러도 한일과학의 또 다른 주력 상품입니다. 한일과학의 스터러는 마그네틱 바만 넣어주면 자석의 힘을 사용해 자동적으로 액체를 휘저어줍니다. 한 제품에서 4개의 스터러를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그네틱 바라고 하는 거를 여기 안에 넣어주시면은 이 마그네틱 바가 여기랑 이제 자석 이런 그 힘을 가져요. 그래가지고 그 마그네틱 힘으로 이제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얘는 이제 온도를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4개를 각각 독립적으로 이제 설정을 해가지고 4개를 돌릴 수 있다는 점, 그게 제일 큰 포인트고. 한일과학은 이외에도 마이크로 파이펫과 발효기, 농축기, 건조기, 냉각기 등 국내의 인증기관에서 첨단 기술력을 인정받은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한일과학을 비롯해 코리아랩 2020에 참여한 업체들에게 주최 측은 다양한 스폰서십 프로그램과 참가업체 홍보, 온라인 1:1 미팅 매칭 시스템을 제공하는 등 다채로운 고객 유치 활동을 지원합니다. 나흘간 진행된 박람회에서 이뤄진 의료, 제약, 바이오 산업과 관련한 업체들의 활발한 교류가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